1504년 음력 10월 29일 강원도 강릉 주컬리 북평촌 검은 대나무가 빽빽이 둘러싼 오죽헌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사임당이라는 호로 불리게 될 평산 신씨 가문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조선 중기 유교의 엄격한 예법이 점차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여성 예술가라는 드문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고조부 신계는 세종대왕 시절 예문관 대제학, 대사헌, 도총재 등을 지내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그 조상은 고려 개국 공신 신순겸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는 성균관 대사성, 조부는 영월군수를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신명화는 몇 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다가 1516년 중종 11년 41세의 나이에 한양에서 소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는데 그쳤습니다. 아버지 신명화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드물었고 여자아이들은 글 대신 바느질이나 집안일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돕고 아이를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화는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자식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여자도 글을 익히고 책을 읽어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오죽헌은 특별한 내력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오죽헌은 조선시대 문신 최치운 1390만 1442지였으며 단종 집권 시기에 병조 참판과 대사헌을 역임했던 최응현의 고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응현은 훗날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인 이사온에게 자신의 저택을 물려주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신사임당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었고 고려시대의 풍습이 남아있어 신명화는 용인 이씨 집으로 장가를 갔던 것입니다. 오죽헌은 이사온이 장인에게 받은 것을 다시 사위인 신명화에게 넘겨준 재산이었는데 신사임당이 죽은 이후 유산을 나눈 분재기를 보면 이 집안의 노비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가족은 아들 없이 딸만 5이었는데 사임당은 그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딸들과 조카 딸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습니다. 신사임당을 비롯한 5딸들은 신명화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명심보감, 유교의 사서, 육경과 주자를 배움으로써 일찍부터 성리학적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신사임당은 여러 딸들 중에서도 기억력이 비상하여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린 신사임당의 재능이 처음 발견된 것은 일상 속에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수를 뜨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자 외할아버지는 그에게 그림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7세 때부터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외할아버지 이사온이 내린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림 교재로는 세종 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의 산수화를 사주었습니다. 안견은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안견은 세종 29년 1447 4월 20일 안평대군이 도원을 여행하는 꿈을 꾼 후 그 내용을 명하여 그리게 한 몽유도원도를 3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안견파 화풍은 15세기를 거쳐 16세기로 이어지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 시대 모든 국가적인 기록화의 기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살 소녀가 안견의 그림을 교재로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7살 때에는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떠서 그려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금강산에 가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자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쳤다는 차원을 넘어서 당대 최고의 화가의 화풍을 익히도록 한 것입니다.
안견파 화가들은 산을 웅장하게 표현하고 인물이나 동물을 매우 작게 묘사하는 경향을 띄었으며 몇 개의 흩어진 경물들을 조합하듯 구성하고 조광 효과 등 자연의 분위기 묘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린 사임당은 이러한 복잡하고 섬세한 화법을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재능은 이미 7세의 안견의 그림을 스스로 사숙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녀 예술가로서 대성할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검은 곳 하는 소리를 듣고 감회가 일어나 눈물을 지었다든지 또는 강릉의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 등은 섬세한 감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죽헌이라는 공간은 어린 신사임당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검은 대나무가 집을 둘러싼 고즈넉한 마당,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재능을 인정하고 키워주려는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은 출중했고 그녀의 고향 강릉은 풍경이 좋기로도 유명해서 오죽헌에 살며 산수화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산수화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는데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사임당은 유교의 경전과 좋은 책들을 널리 읽어 학문을 쌓았습니다. 신사임당은 여성이었으나 성리학적 지식과 도학, 문장, 고전, 역사 지식 등에 해박하여 아버지 신명화나 남편 이원수를 찾아온 사대부들을 탐복해 하였습니다. 1519년 신사임당이 15세 되던 해에 조선 사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신사임당의 숙부 신명이는 대전 뜰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중종에게 간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친구 유생들 틈에 같이 있다가 붙잡혀 나흘 동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뒤 신명화는 관직을 단념하고 처가가 있는 강릉으로 내려와 이사온 내외를 모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사임당의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강릉에 정착하면서 신사임당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문과 예술을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예술 활동을 하기는 극히 어려웠지만 강릉이라는 지방, 그것도 외가 중심의 가정 구조 속에서 신사임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스스로 사임당이라는 호를 지었는데 주나라의 기틀을 닦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에서 따왔다고 전합니다. 13살 때 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겠다는 뜻으로 직접 지은 것입니다. 13살 소녀가 중국 고대 성왕의 어머니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넘어 도덕적이고 학문적인 완성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10대 후반에 접어든 신사임당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명종 때 어숙권은 패관잡기에서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 다음에 간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에 버금간다는 평가로 여성 화가로서는 전무후무한 찬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약 17세였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19세가 되도록 혼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의 재능을 아끼던 가족들이 적절한 배우자를 신중하게 찾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522년 신사임당이 19세 되던 해, 드디어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 신명화가 갑자기 혼인을 하라며 신랑감을 골라왔습니다. 그녀의 신랑은 이원수로 22세 덕수 이씨로 집안 어른들이 모두 영의정, 좌의정을 역임했던 명망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신랑감에게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학문도 부족하고 관직도 없었으며 이원수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신명화는 왜 이러한 신랑감을 선택했을까요?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신랑감을 고르는 기준이 신사임당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기에 남자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고 이원수를 자신의 집에서 살도록 처가살이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는 딸의 예술적 재능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 아버지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만약 능력 있고 세력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면 신사임당은 시댁의 엄격한 예법과 규율 속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19살 때 서울에 사는 이원수라는 선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수와 결혼한 후에도 신사임당은 계속 오죽헌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인 그해 아버지 신명화가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신사임당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욱 어머니와 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죽헌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결혼 직후까지 신사임당은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 예술가로 성장하는 특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능을 인정해주는 가족,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배경이 훗날 안견에 버금가는 화가, 그리고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신사임당을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522년 중종 17년 8월 20일 신사임당은 형제 정승인 이기, 이행의 조카인 덕수 이씨의 이원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신사임당은 19세, 이원수는 22세였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 신명화는 사위가 될 이원수에게 다른 딸을 시집을 가도 서운하지 않더니 그대의 처마는 내 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위가 처가댁에 머무는 전통에 따라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에게 장가든 후 평상시에는 파주의 집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가끔 짬을 내어 강릉의 처가를 방문해 아내와 지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 방식은 당시로서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친정의 아들잡이였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기쁨도 잠시 불과 몇 달 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그해 신명화는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사임당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 딸이 예술가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준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결혼 몇 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신사임당은 친정에서 3년상을 마쳤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신사임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명화는 연산군 시절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단상하라는 연산군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고스란히 3년상을 모시면서 그 슬픔을 극진히 다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효의 정신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상을 마친 후 신사임당은 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성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시집의 선조 때부터의 터전인 파주군 율곡리에 거주하기도 했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배곡포리에서도 여러 해 살았습니다. 한성과 친정 강릉을 오가던 생활이 많이 불편했던 신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에게 특별히 한성과 강릉의 중간 지점인 평창에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왜 신사임당은 이렇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신명화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은 계속 강릉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시댁과 강원도 강릉의 친정집을 오가면서 친정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따금 친정에 가서 홀로 사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는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자신의 외조모인 용인 이씨의 묘지명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외조모의 가계와 결혼 후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던 일로 중종으로부터 정문을 받았습니다. 율곡 이인은 자신의 외할머니에게 대해 부부의 정이 두텁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어버이를 모시기 위하여 16년이나 떨어져 사셨고 진사께서 질병이 나셨을 적에는 마침내 지성으로 빌어 하늘의 뜻을 감동시켰으니 빼어난 사람의 행실과 옛사람을 초월하는 저리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율곡 이인은 율곡전서 이시감천기에서 외조모 이씨를 말에는 서툴어도 행동에는 민첩했으며 모든 것에 신중히 하되 착한 일에는 과단성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런 어머니로부터 여성으로서의 덕과 효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시기 신사임당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원수와의 사이에서 사남 삼녀를 두었는데 이선, 이번, 이후에 네 아들과 조대남 윤섭, 홍천우에게 출가한 세 딸이었습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그림 그리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1524년 신사임당은 첫 아들 이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는 둘째 아들 이번을, 1536년에는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셋째 아들이 바로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는 율곡 이이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이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셋째 아들 이이는 강릉에서 나왔습니다. 신사임당은 33세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고향 강릉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 곁에서 그리고 자신이 자란 오죽헌에서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1537년 신사임당은 이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한성부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시를 짓게 됩니다. 사임당은 이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한성부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관령 고개에 이르러 멀리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친정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시로 담았습니다. 신사임당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아들인 이이가 남긴 돌아가신 어머니의 행장일 것입니다. 거기에 신사임당이 강릉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하연 어머니를 이명에 두고 장안을 향하여 홀로 가는 이 마음 고개 돌려 북촌을 바라보노니 흰 구름 날아내리는 저녁 산만 푸르네. 이 시에는 신사임당의 효심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대관령 고개에서 뒤를 돌아보며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의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는 후대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애송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또 다른 시조를 남겼습니다. 자나 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가에 외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해락. 모이락 고깃 배틀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 앓고 이 시조는 고향 강릉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송정과 경포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며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고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하던 평화로운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542년 신사임당은 넷째 아들 이유를 낳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큰 딸인 매창과 넷째 아들인 옥산 이유에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매창은 시와 그림에 능하였으며 이유는 거문고, 글씨, 시, 그림의 네 가지에 뛰어나 사절이라 불렸습니다. 이 시기 신사임당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친정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강릉과 파주, 평창, 한양을 오가며 동시에 자신의 예술 활동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뒤에도 부모와 함께 오랜 기간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이 겪는 시가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분주함은 적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식을 7명이나 낳고도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친가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 이인은 어머니인 신사임당에 대해 천성이 온화하고 얌전하였으며 지조가 정결하고 거동이 조용하였으며 일을 처리하는데 편안하고 자상스러웠으면 말이 적고 행실을 삼가고 또 겸손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신사임당이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사임당은 전형적인 순종하는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율곡의 행장에서 드러나는 사임당의 모습은 놀랍게도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던 여성상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임당은 남자 집안 중심의 중국식 친형례가 자리 잡아가던 조선 중기의 전통 혼례 방식으로 오랫동안 고향에 머무르며 친정 부모를 봉양했고 학문이나 재능이나 의지의 측면에서 사임당에게 턱없이 부족했던 남편 이원수에게 여필종부하기보다는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옳은 도리로 간다 하였습니다. 남편 이원수에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10년간 별거를 약속하고 좋은 명산을 알아내 남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10년간 별거를 약속하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내가 보고 싶어 다시 되돌아왔고 신사임당은 결단력 없는 남편을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공부를 독려하고 심지어 남편이 의지가 약하다고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남편 이원수는 유교 사회에서 전형적인 남성 우위의 허세를 부리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사임당의 자질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임당이 친정에서 많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량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신사임당은 화가로서도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패관잡기는 중종 말에 어수권이 편집한 것으로 그림에 대한 신사임당의 명성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패관잡기 2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래 선비로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산수화에는 별좌 김장과 사인 이난수의 아내 신씨와 학생 안찬이 있고 영모를 그린 자파에는 종실 두성령이 있으면 풀벌레 그림에는 정랑 채무일이 있고 묵죽에는 현감 신잠이 있는데 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사람들이다. 이난수는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종 말, 즉 1540년대에 신사임당이 이미 당대 최고의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난수의 아내 신씨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독립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로 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녀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사임당의 그림 솜씨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을 잔치에 온 여인이 음식 국물이 치마에 묻어 치마가 망가져 울상이 되었는데 그 치마에 묵포도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추정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화를 남길 정도로 세간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1541년 중종 36년 신사임당이 38세가 되던 해는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38세 되던 해에 시집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수진방 현재 청진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가족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결정은 신사임당에게 큰 갈등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한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강릉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로서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의무와 딸로서 친정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효심 사이에서 신사임당은 결국 시댁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의 예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문의 질서를 지키려는 그녀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은상은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에서 외조부 이사온의 학문과 어머니 이씨의 덕행, 아버지 신명화의 엄격한 훈계 밑에서 여자에 갖추어야 할 근본 교양과 작품을 길러 장차 현부인이 될 기초를 마련했던 것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삶에 가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혼부터 한양으로 올라가기까지 약 20년의 세월 동안 신사임당은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실천하면서도 시댁의 예법을 존중했으며 7자녀를 낳아 키우면서도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교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그녀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졌음을 보여줍니다. 1541년 중종 36년 신사임당이 38세가 되던 해, 그녀는 20년 가까이 살아온 강릉 오죽헌을 떠나 한양 수진 방현제의 청진동 일대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며느리로서의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그녀의 예술 활동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양에서의 10년은 신사임당이 화가로서 가장 원숙한 경지에 오른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양은 조선의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문인과 사대부들이 모여들었고 예술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이미 강릉에서부터 소문이 나 있었지만 한양에 오면서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6세기 문헌에 기록된 신사임당의 그림은 산수화와 포도 그림이었습니다. 신사임당 생전에 그녀의 산수화를 직접 보았던 소세양 1486-1562은 두 차례에 걸쳐 그녀의 산수화에 감상시를 지었는데 오묘한 생각과 뛰어난 솜씨는 다른 사람이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산수화의 뛰어난 점을 평가했습니다. 소세양은 중종대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당대 최고의 문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사임당의 산수화에 2번이나 제화시를 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소세양의 문집에 실린 제화시 2편은 각각 다른 내용의 산수화였는데 이는 신사임당이 여러 점의 산수화를 그렸음을 보여줍니다. 명종조에 살던 어숙권은 자신의 저서 패관잡기에서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의 다음에 간다라고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어숙권은 1525년에 이문학관을 역임하고 율곡 이의를 가르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쓴 패관잡기는 조선 전기 패관문학의 대표작으로 이 책에 신사임당의 예술적 성취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당대 최고 수준의 화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안견에 버금간다는 평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견은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였으며 그의 화풍은 조선 초기 화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여성 화가가, 그것도 직업 화가가 아닌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 안견에 비견된다는 것은 그녀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사임당의 산수화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송시열은 신사임당의 산수화를 보고 위작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림 수준이 전문적이고 소세양의 제발에 스님이 등장하며 남성이 여성 그림에 발문을 쓴 상황이 모두 가당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연 절경을 담아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은 송시열에게는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성리학자인 율곡 선생의 모친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그림을 보았기에 오히려 산수화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송시열의 위작 판정과 그 이유는 사실상 타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견해가 선포된 후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서 사임 땅의 산수화를 높이 칭송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사임당의 정체성이 화가에서 현모양처로 예술가 신씨에서 율곡의 어머니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부정했던 산수화와 달리 그가 인정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충도였습니다. 송시열은 초충도에 대해 이는 돌아가신 이원수공의 부인 신씨가 그린 것이다. 그 손가락 끝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혼연하게 하늘이 이루어낸 듯하여 마치 사람의 힘이 들지 않은 것 같으니 하물며 오행의 정기를 얻고 원기의 융화가 모여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매랴.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신사임당의 신묘한 솜씨를 대학자 율곡을 낳은 것과 결부시켜 칭송했습니다. 초충도란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그림 중에 꽃과 새, 동물 등을 주제로 한 그림은 다양한 소재들 속에 담긴 부귀, 장수, 다산 등을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풀 한 포기와 곤충, 작은 동물들을 배합하는 구도는 중국 5대로부터 나타나 원대의 화조화가 여경보의 작품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구도가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등장합니다. 쇠똥벌레, 방아개비, 나방, 벌, 개구리, 잠자리, 개미 등과 같은 곤충과 동물에서부터 오이가지, 수박과 같은 채소류, 그리고 맨드라미, 도라지꽃, 봉선화, 원추리, 페랭이꽃, 나팔꽃 등과 같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꽃과 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 오죽헌의 율곡기념관에는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10폭 병풍이 소장되어 있는데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세로 48.5cm, 가로 36.0cm입니다. 원래는 화첩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숙종 때의 문신 정호의 발문 한 폭과 민태식이 옮겨 쓴 이은상의 발문 한 폭 등 총 10폭의 작은 병풍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신사임당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초충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초충도는 신사임당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많으며 후대의 자수본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범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서 과감하게 묘사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 들꽃들, 우리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벌레나 동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초충도 8폭 그림 중 양귀비와 도마뱀을 보면 낭창거리는 줄기 끝에 붉은 양귀비꽃이 고개를 치켜들었는데 양귀비의 품새가 어찌나 당당한지 꽃 중의 왕이라는 모란도 누를 기세입니다. 이 그림에서 신사임당의 섬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양귀비의 고개를 치켜든 자태,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 풀 사이에 숨어있는 도마뱀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식물 한두 종을 가운데 배치하고 그 주변에 작은 동물과 벌레들을 두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초충도 양식을 이루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지와 방앗개비에서 길쭉한 모양의 가지는 남성성과 아들을 상징합니다. 오이와 개구리에서 오이 역시 가지처럼 남성성과 아들을 상징하며 개구리는 올챙이에서 변태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면서 알도 많이 낳습니다. 오이 옆으로 고개 숙인 조가 함께 서 있는데 벼처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승승장구하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맨드라미와 쇠똥벌레의 주인공 격인 맨드라미는 그 모양이 닭벼슬을 닮았기 때문에 장원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꽃입니다.
사마귀는 수컷이 교미 후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습성 때문에 자손을 위한 부모의 희생을 의미하고 고추잠자리는 등남을 뜻합니다. 수박이나 포도와 같이 넝쿨에 얽혀 자라는 식물은 자손이 덩굴처럼 무럭무럭 번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자손 번창, 풍요, 장수, 출세 등 인간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했던 자들은 꽃과 채소들을 종류마다 자세히 그리고 벌레와 나비들의 동작은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 생동감이 넘친다며 그녀의 뛰어난 묘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정밀한 관찰과 섬세한 필치,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당대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신사임당이 이러한 초충도를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풀과 벌레, 채소와 꽃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자라는 가지와 오이, 맨드라미와 봉선화,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벌레들을 매일 보며 그들의 생태를 이해했습니다. 한양으로 온 후에도 신사임당은 이러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진방의 집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녀는 채소를 키우며 자연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7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혹은 이른 새벽 신사임당은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사임당의 글씨도 뛰어났는데 초서 6폭과 해서 한 폭이 남아 있습니다. 1868년 강릉 부사로 간 윤종이는 신사임당의 글씨를 영원히 후세에 남기고자 그 글씨를 판각하여 오죽헌에 보관하면서 발문을 적었습니다. 그는 신사임당의 글씨를 정성 들여 그은 회기그윽하고 고상하여 정결하고 고요하여 부인께서 더욱더 저 태임의 덕을 본뜬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훗날 많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도 신사임당의 영향을 받은 초충도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을 모사하여 궁중에 보관했을 정도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듯 신사임당 필적의 초충도 8폭 시리즈들이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정필동본, 송담서원본, 신경구입본, 김연흥가본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16세기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출처가 뚜렷하게 기록된 그림들입니다. 18세기에 신사임당과 초충도라는 등식이 성립된 데에는 율곡이 갖는 학파적 위상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하는 신사임당의 그림은 낙관도 서명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녀가 직업 화가가 아니었고 자신의 작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을 삼갔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명이 없다고 해서 그녀의 예술적 성취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사임당의 그림은 그 자체로 말을 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묘사, 생동감 넘치는 표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는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섭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여성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남성 화가들이 웅장한 산수나 화려한 화조를 그릴 때 신사임당은 마당의 채소밭과 그 사이를 오가는 작은 생명들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생명을 돌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그녀는 일상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작품으로는 산수도, 초충도, 연로도, 자리도, 노안도, 요한조합도와 육폭 초서병풍 등이 대표적이며 그림 서예작, 수자수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깊은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양에서의 10년 신사임당은 예술가로서 가장 원숙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강릉에서 쌓은 기초 위에 한양의 문화적 자극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예술은 한층 더 깊이를 더했습니다. 동시에 7자녀의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로서의 책임도 다했습니다. 예술가와 어머니, 며느리와 아내, 이 모든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면서 신사임당은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1550년 신사임당이 47세 되던 해, 그녀는 여전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그림은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기교를 넘어선 경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신사임당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음력 12월 26일 강릉 오죽헌 별채의 한 방에서 신사임당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신사임당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신사임당이 태기를 느끼게 된 계기가 흑룡이 바다에서 하늘로 오르는 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태어난 방은 몽룡실이라 일렀고 아이 때의 이름은 현룡이라 지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신사임당에게 셋째 아들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선은 16살, 둘째 아들 이번은 10살로 이미 자라고 있었지만 신사임당은 이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율곡 이이의 탄생이었습니다. 3살이 되면서 현룡은 말과 글을 동시에 익혔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였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의 총명함을 일찍 발견하고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아들에게 직접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은 한문 서적을 읽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세 때 신사임당이 위독하여 속수무책이었는데 현룡은 남몰래 뒤뜰의 외할아버지 사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던지 어머니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대기 효자, 하늘이 낸 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어린 율곡의 효심과 동시에 신사임당이 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5살 아이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깊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사임당은 단순히 아들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첫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7세에 이미 한문의 물리가 텄고 최초의 한문 문장으로 진복창전을 지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사는 진복창은 친척이었지만 정의롭지 않음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친척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신사임당이 아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쳤음을 보여줍니다. 1543년 신사임당은 가족과 함께 한양 수진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율곡이 8살 되던 해였습니다. 8세 때 파주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 시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화석정에서 지은 시는 훗날 그곳에 비석으로 세워질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지은 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의 재능을 키우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율곡 이이는 어머니인 신사임당에 대해 천성이 온화하고 얌전하였으며 지조가 정결하고 거동이 조용하였으며 일을 처리하는데 편안하고 자상스러웠으면 말이 적고 행실을 삼가고 또 겸손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사임당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먼저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아들에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예술 활동 속에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율곡은 집중력과 섬세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시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문학적 감성을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효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인은 어머니인 신사임당에게서 학문을 배워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했습니다. 1548년 명종 3년 이인은 13세 때 어른들도 따내기 힘든 진사초시의 장원급제를 따내어 시험관뿐만 아니라 부모와 주위 사람들까지 놀랐을 정도였는데 지금으로 친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신사임당의 교육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증명합니다. 13살 소년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한양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율곡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가르친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아들의 성공에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아들을 지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룬 아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과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진사초시 합격은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고 수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임당은 자녀가 스스로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는 자애롭고 슬기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제각기 지닌 재능을 최대한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7자식 모두가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모두 자신에게 맞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무언지, 진정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에게만 관심을 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 이선, 둘째 이번,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넷째 아들 이후 세 딸들에게도 각각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큰 딸인 매창과 넷째 아들인 옥산 이후에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매창은 시와 그림에 능하였으며 이후는 거문고, 글씨, 시, 그림의 4가지에 뛰어나 사절이라 불렸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각자의 재능을 존중한다. 둘째, 인격 교육을 우선한다. 셋째, 스스로 배우고 깨닫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교육이 주입식이고 권위적이었던 것과 달리 신사임당은 자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배움을 중시했습니다. 율곡이 13세에 진사초시에 장원급제한 후 3년, 1551년 명종 6년 봄, 신사임당은 가족과 함께 수진방에서 삼청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중종 36년 1540일 서울로 왔으며 10년 뒤 삼청동에서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그 사이에는 서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551년 명종 6년 5월 17일 16살이 되던 해 이인은 수훈 판관인 아버지 이원수가 평양으로 출장을 갈 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망했습니다. 신사임당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율곡이 평양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율곡에게 어머니는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첫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글을 배우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시를 외우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효심을 보며 효를 배웠고 어머니의 예술혼을 보며 학문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망하자
율곡은 묘소가 있는 파주 두물리 자운산에서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16세 소년이 어머니 무덤 옆에서 3년을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 겨울의 혹한을 견디며 율곡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3년 상을 마친 후에도 율곡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 1년간 승려로 생활하였습니다. 신사임당 사후에는 권씨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서모 권씨는 주모 출신으로 술주정이 심하였는데 신사임당에게는 근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뒤 권씨는 이 일을 괴롭혔으나 그는 원한을 품지 않고 서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사후 첩을 정실로 들였고 그 새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율곡을 금강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금강산에서 보낸 1년은 율곡에게 방황의 시간이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율곡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 학문에 대한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삶,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555년 20세 때 하산에 다시 유학에 전심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율곡은 더욱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558년 봄 예안의 도산으로 이황을 방문했고 그해 겨울에 별시문과 초시에서 천도책을 지어 장원하였습니다. 전후 9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의 구도장원공이라 일컬어졌습니다. 9번의 장원급제,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취의 기초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에게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자가 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율곡이 대학자이면서 뛰어난 정치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점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신사임당을 어머니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율곡은 어렸을 때 문학, 예술의 조예가 깊은 신사임당으로부터 수학했습니다. 그만큼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남들과는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율곡이 훗날 성악집이요, 경몽요결, 동호문답 등 수많은 저수를 남기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나라의 개혁을 이끌고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교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율곡을 가르친 기간은 겨우 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6년은 율곡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학문에 대한 열정, 예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책임, 효심의 실천, 겸손한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율곡이라는 거목을 키워낸 자양분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를 비롯해서 7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위대한 학자로 키워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 교육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도 학문을 할 수 있고 여성도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으며 여성의 교육이 한 시대를 이끄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584년 율곡 이이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미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문묘에 종사되고 전국 20여 개 서원에 배양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율곡의 위대함을 말할 때마다 그를 가르친 어머니 신사임당을 떠올렸습니다. 신사임당은 48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키워낸 율곡 이이는 조선 500년을 이끄는 사상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육자 신사임당,
그녀의 교육 철학과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1551년 명종 6년 음력 5월 17일 신사임당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같은 해 남편 이원수가 수훈 판관에 임명되어 아들들과 함께 평안도로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551년 5월 수훈 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남편 이원수는 세곡 운반의 임무를 맡고 평안도로 파견되어 갔습니다. 일찍이 임관한 장남 이선과 셋째 아들 이이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사임당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전에 없던 일에 놀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녀가 울면서 편지를 썼는지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안도로 떠난 남편과 아들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어쩌면 신사임당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이원수는 임무를 마치고 자식들과 함께 배편으로 한성부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임당이 편지를 보낸 며칠 후에 갑자기 병상에 눕더니 2, 3일 후에는 위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둘러앉은 다른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사임당은 5월 14일경 병이 심해져 사경을 헤매다가 5월 17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간혹 아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큰 병을 앓지 않았기에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평안도에서 소식을 들은 율곡 이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율곡의 나이는 겨우 16세,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신사임당은 경기도 파주군 율곡촌의 자운산 자락에 안장되었고 후일 남편 이원수를 그녀의 묘소 곁에 합장하였습니다. 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 일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묘역에는 신사임당 묘를 비롯하여 가족묘 13기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 중심 묘역에는 모두 4기의 묘가 위치합니다. 아래로부터 율곡의 아들 이경림의 묘, 부모 합장묘, 큰 형인 이선의 묘가 자리하고 맨 위에 율곡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잃은 후 이원수는 어린 자식들 때문이었는지 재혼하지 말라는 그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서모인 권씨 부인에게서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후하고 자상한 어머니였던 신사임당과는 달리 권씨 부인은 술을 무척 좋아해서 새벽부터 술을 몇 잔 마셔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빈독에 머리를 넣고 큰 소리로 울거나 노군으로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행패가 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이가 가출을 감행할 정도였습니다.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율곡 이이 때문에 이원수는 의정부 좌찬성에 추중되었으며 신사임당도 정경 부인에 추중되었습니다. 사임당은 뒤에 아들 이이 덕분에 정경 부인정 일품에 증직되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신사임당의 정체성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9년 1683 자운서원 묘정비가 세워졌는데 비문은 예서체로 우암 송시열이 짓고 당대의 명필인 고군 김수중이 썼으며 비명은 김수항이 썼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학자들은 율곡 이이를 성리학의 정통으로 받들면서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추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임당이 지향한 최고의 여성상은 태임으로 그녀를 본받는다는 뜻으로 당호를 지었는데 사임당을 평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온화한 천품과 예술적 자질조차도 모두 태임의 덕을 배우고 본뜬 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이와 같은 대정치가요, 대학자를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평가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신사임당의 한 면만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완전한 예술인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성숙시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잘 키운 어머니가 아니라 조선시대 최고 수준의 예술가였고 학문의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었으면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사임당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제3공화국 당시 아들인 이이와 시댁 친족인 이순신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신사임당 역시 다시 부덕의 상징으로 현창하고 국사와 국어 교과서, 미술 교과서에 시와 작품이 실리고 위인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자아이들은 이순신, 여자아이들은 신사임당 이렇게 단골로 꼽히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사임당은 여성들이 닮아야 하고 닮을 만한 아이콘이었던 셈입니다. 신사임당에 대한 가장 큰 재조명은 21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6월 23일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서 신사임당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73년 1만원권 지폐의 첫 발행 후 36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액권 화폐였고 대한민국 개국 이래 두 번째의 여성 모델의 지폐이자 원화에서는 최초의 여성 모델의 지폐였습니다. 5만원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세로형 디자인이라는 점이 또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모자가 화폐의 인물이 된 최초의 사례이며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존 인물 모자가 화폐 인물이 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단순 혈연 관계의 인물이 화폐의 가치 오르는 경우 또한 손에 꼽히는 점에서 신사임당의 선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폐 앞면 왼쪽의 보조 소재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와 초충도수병의 가지 그림, 뒷면은 조선시대 주익의 뛰어난 회화작품 중에서 어몽룡의 월매도와 이정의 풍죽도가 보조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잔칫집에 초대된 어느 날 국을 나르던 하녀가 어느 부인의 치맛자락에 국물을 엎어서 치마가 젖었는데 신사임당이 그 치마에 그림을 그리자 얼룩이 곧 포도송이가 되고 싱싱한 잎사귀가 되기도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신사임당이 포도를 그린 치마는 당시 시장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후일담도 있답니다. 그러나 5만원권 인물 선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처음 도입될 당시 화폐 인물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꽤 지난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5만원권 도안 후보로 백범, 김구, 장영실, 광개토대왕, 신사임당과 같은 인물이 거론됐고 결국 신사임당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간 화폐 도안으로 쓰인 인물들이 조선시대 이씨 남자 일색이라는 여성계의 비판이 설득력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모 결과 신사임당으로 선정되었는데 정작 여성계에서도 신사임당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대중적 이미지는 현모양처이기에 현대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여성과 맞지 않는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측이 어진 아내의 소임을 다하고 영재교육의 남다른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라며 신사임당을 선정한 이유를 밝힌 데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화폐인물 선정 논쟁은 과거 여성 인물을 2000년대인 오늘날 어떻게 보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여성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만원권 지폐에 등장할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상이 신사임당이라니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이러한 논란은 신사임당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신사임당은 단순히 현모양처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신사임당이 훌륭한 인물이기는 하나 봉건 시대적인 여성의 대명사로 현대적 여성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취업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는 분명히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내놓는 노동 행위입니다.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건 현재 세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를 키워낸 신사임당이 현대에 잘나가는 커리어우먼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순종한 현모양처형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이원수의 지지를 받아 신사임당은 꾸준히 시를 쓰고 서예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쳤습니다. 2009년 IBN SINTERNATIONAL 뱅크노트 서사이어티 세계 은행권 협회 올해의 집회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5만 원권의 디자인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사임당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파주의 자운산 율곡 유적지에는 그녀의 묘소가 아들 율곡의 묘소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초충도와 산수화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존하는 작품이 많지 않고 진위 논란이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녀의 예술적 성취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충도는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자수로도 제작되어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시 또한 문학사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대관령에서 지은 시 머리하연 어머니를 이명해 두고는 효심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 노부모를 멀리 두고 떠나야 하는 자식의 아픔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감정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신사임당의 업적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직접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시기에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인격을 함양시켰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그녀의 삶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예술가, 교육자, 효녀,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상을 넘어섰습니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펼쳤고 교육자로서 시대를 이끌 인재를 길러냈으며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책임도 다했습니다. 1551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신사임당. 그녀가 살았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남긴 족적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속 그녀의 초상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며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강릉 오죽헌의 검은 대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파주 자운산의 묘역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속 풀벌레들은 여전히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 듯하고 그녀가 지은 시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신사임당은 한 시대를 살다 간 여성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거는 선구자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여성도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진정한 여성의 힘이 무엇인지, 예술과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신사임당, 그녀는 현모양처를 넘어선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